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입니다. 해방과 건국 사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요즘에는 반란 사건이다 라고 이름도 못합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명백한 반란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는 붉은 연대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좌익세가 강했습니다. 1948년 5월 4일 날 여수에서 창설한 그 14연대가 남로당 골수분자인 김지혜가 제1중대장, 홍순석이가 순천 파견대장, 그리고 지창수가 인사처 선임하사, 정락현 상사가 정보처 선임하사로 거의 남로당원들이 부대를 장악하고 있어서 붉은 연대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남로당 전람도당에 추천해서 입대한 사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1948년 4월 3일 날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리고 정부가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미 군정으로부터 이제 통치권을 이양을 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폭동 진압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북한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빨치산 활동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제주도에다가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진압작전에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1948년 10월 19일이면은 건국이 된 지 65일 만의 일입니다. 그날 육군 총사령부가 여수에 있는 제14연대 여수항으로부터 1계대대를 보내서 제주도에 폭동을 진압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여수 우체국에 있던 남로당원에게 누설이 돼서 14연대장보다 먼저 여수 인민위원장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이 남로당 빨치산 군사총책인 이중업에게 보고가 됐고, 이중업이 14연대 내에 있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에게 반란을 지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연대 1계대대가 제주도로 떠나기 전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지창수가 제주도 파병을 절대 반대한다. 지금 북조선에서 인민군이 38선을 돌파를 해서 서울로 남침을 하고 있다. 조국 통일이 곧 되니까 통일을 위해서 미국 계례를 쳐부수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하사관을 즉결 처형을 했고, 지휘관급 장교 24명도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여수 시내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란군이 여수 지역에 있는 이 좌익 세력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혁명과업 6개항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혁명과업 6개항을 선포한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확실하게 이 좌익 폭동 반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니까요. 우리는 유일하며 통일된 민주적인 정부인 조선인민공화국을 보위하고 충성을 맹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수 시내로 반란군이 몰려오니까 좌익단체하고 학생 600여 명이 인민공화국 만세! 인민해방군 만세를 외치면서 시내를 다 장악을 하고 반동문자를 색출해서 총살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때서부터 반란군들이 이제 순천을 점령하기 위해서 순천으로 진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 여수인민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용기라는 사람은 매판자본가와 친일파의 재산을 빼앗고 식량영단의 쌀과 금융기관 돈을 무산대조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건 확실한 공산폭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날 아침 9시 30분에 이 여수 있던 그 반란군들이 2계대대가 열차로 이제 순천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순천을 점령한 반란군이 토착 좌익 세력들하고 합세를 해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10월 22일까지 전남 동부 6개군을 장악을 하면서 아주 끔찍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순천을 점령한 반란군은 뭐 경찰관 400명을 비롯해서 우익인사 뭐 이래가지고 다 합쳐서 약 900명들을 살해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살해했느냐? 순천경찰서장 양계원 총경은 누나를 뽑고 그리고 청년단장 이정열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군용차 뒤에다가 이 사람들을 매달아가지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리고 목이 신체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비포장도로를 끌고 다니면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 좌익학살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신생정부가 출범한 지 65일 만에 국군 1개연대가 지금 폭동을 일으키니까 10월 21일 날 광주 5여단 사령부에 반란군 토벌을 위한 전투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옥내 집회를 불허하고 반란군을 숨겨주거나 몰래 만나는 자 그리고 무기를 숨기는 자는 사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진압군이 압박을 해오니까 반란군 지휘관이었던 김지회가 10월 21일 날 밤 10시에 순천을 탈출을 해서 지리산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군이 지금 뭐 1개연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뭐 경찰도 지금 뭐 제대로 셋업이 안 된 상황에서 이 좌익들이 뭐 준동을 하니까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우익 청년단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순천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이철승 씨가 대표로 있었던 전국 학생총연맹 같은 우익 청년단들이 국군과 함께 같이 활동하면서 좌익 혐의자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군경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수 탈환이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1차 공격에 실패한 10월 23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우익 청년단체 지도자들을 다 소집을 해서 반란을 진압하는데 이 청년단들의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북 청년회 소속 600명 정도가 단기 훈련을 받고 여수에 배치돼서 경찰과 함께 활동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여수, 순천 등 반란군이 점령을 한 지역에서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끔찍한 학살극이 벌어졌습니다. 뭐 순천뿐만이 아니라 여수, 광양, 보성, 구례, 고흥, 곡성 이런 데서 많은 우익 시민들이 반란군이나 폭도들에게 보시다시피 끔찍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사흘간 인공치하에서 이 뭐 끔찍한 만행으로 피해를 당하니까 우익계 인사 그리고 진압한 국군들 이런 사람들 감정이 격앙돼서 곳곳에서 좌익분자를 즉결 처형하는 것으로 보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반란군에게 살해된 수백 구의 시체가 비행장 근처 도랑 하수구에 버려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현장에서 취재했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장 근처에서 발견된 400여 구의 유해는 대부분 팔다리가 잘리거나 등 뒤로 손이 결박되어 있었다. 희생자 대부분은 옷이 벗겨진 상태였고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콜타르를 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란군들이 점령 기간 동안 온갖 참혹한 짓을 저지르고 살인을 한 사실이 드러나니까 분노한 군경들이 이 반란군에 협조한 부역자들 색출에 나서서 즉결 처분에 직접 가담하거나 인민재판에서 이 반공 우익 인사들을 처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즉석에서 곤봉이나 개머리판, 체인 등으로 타살하거나 총살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관해서 그 연구를 한 존 메릴은 경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혐의자들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형되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좌익들의 이 살인 만행에 대해서 우익단체나 국군, 경찰도 비슷한 양식으로 보복을 가한 것이죠. 피가 피를 부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수 탈환을 위한 공격이 3차례나 있었습니다만 1차, 2차는 실패를 했고 3차 공격 끝에 10월 27일 오후 3시 30분에 여수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장악하고 나서 10월 27일 날 오후에 여수민 약 4만 명을 서초등학교에 수용을 해서 생존한 경관, 그리고 관공서 공무원, 그리고 청년단원, 학생연맹원들이 반란군과 부역자의 색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총살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판에 넘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좌파들은 군경의 정당한 진압을 양민학살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주 4.3 사건을 말씀드릴 때 이중 효과의 원칙이라는 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약간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각오하고 이 폭동 반란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됐던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양민들의 희생을 잡아가지고 뭐 무슨 양민을 학살했느니 이게 부당했느니 따라서 이것은 뭐 인민항쟁이니 뭐 민중항쟁이니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일들을 KBS와 김용옥이 벌이고 있습니다. 자, 좌익들이 그러면은 그 만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까? 악질지주를 처단하고 단선 단정을 반대하고 친일 경찰을 척결한다든지 이런 명분을 내걸어 가지고 반란군이 죽인 이런 행위들은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축소하고 은폐하고 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득중이라는 사람이 쓴 저서 빨갱이의 탄생을 보면 반란군들이 경찰을 체포하고 살해한 사실과 관련해서 뭐 살해, 처형, 학살 등의 살벌한 단어는 다 빼버리고 체포, 처벌, 무력화 이런 식으로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갱이의 탄생에 반동적인 우익인물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일은 인민위원회가 제일 먼저 실시한 사업이기도 했고 가장 비중을 두어 시행한 일이기도 했다. 봉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무력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반동문자 색출의 제1차적 대상은 경찰이었다. 여기에 체포, 처벌, 무장해제, 무력화라고 돼 있지 뭐 살해, 학살, 처형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용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좌익들의 만행은 감싸고 도는 걸까요? 김득중이라는 사람은 빨갱이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심지어 이런 내용까지 써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용기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봉기 소식을 들은 일부 몰지각한 과격분자들이 주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사람들을 사사로운 보복으로 살해하고 불을 지르는 행위를 했다고 경고했다. 물론 죽은 사람들은 청년단 등에 가입했거나 경찰의 밀정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자, 그러면 청년단에 가입했거나 경찰의 밀정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살해, 죽여도 마땅하다는 뜻입니까? 글쓴이의 심리 상태를 반대쪽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진압군이나 경찰이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나 좌익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죽여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좌익들의 학살극은 그야말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전부 이상하게 다 숨기거나 미화 찬양을 하고 이 경찰이나 국군 등 이 공권력에 의해서 처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용어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나쁜 인간들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은 그 이후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나갔습니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군 일개연대가 대한민국 건국된 지 불과 2달 후에 반란을 일으켜서 전남 지역의 좌익 세력과 합세를 해서 군민 반란으로 확대를 시켜서 해방군을 형성한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들여다보니까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12월 20일에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을 공포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미 군정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공산당들이 활동을 했고 남한 공산화를 위해서 반국가적인 활동을 해도 이 공산당과 남로당 좌익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해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가 참 난감했습니다. 14년대 반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좌익 폭동 그리고 내란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해서 공산당과 좌익 세력들을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던 좌익계 인사들을 처벌을 해서 국가를 보전하고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살인, 방화, 테러,
파괴 행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된다고 그야말로 물고 뜯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오늘날 좌익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가보안법이 지금 있어도 이 모양인데 국가보안법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자, 이제 14년대 반란을 진압하고 난 이후에 국가보안법 제정, 그리고 동시에 중등학교에서 군사훈련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1949년 4월 22일 학도 호국단을 창설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익 청년단체를 준군사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군병력을 2배 수준으로 확대를 했고, 그리고 경찰들도 1948년 11월에는 3만 5천 명이었습니다만은 49년 3월에는 4만 5천 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약 100여 개의 남노당 전위조직을 불법단체로 규정해서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와 경찰, 그리고 행정기관, 학교, 노동단체 등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남한사회 곳곳에 침투했던 약 9만 명에 이르는 공산주의자와 그 동조자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던 활동가와 동조자, 그리고 체포됐다가 풀려난 사람들, 그리고 전향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켜서 이 사람들을 자유민주주의자들로 바꾸기 위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때 그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된 가입자가 약 3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존 메릴이라는 사람은 비록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비극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축복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4년대 반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군부내에 엄청난 좌익 세력들이 침투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대대적인 숙군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949년 7월에 숙군 작업이 종료돼서 4,749명에 이르는 장교와 하사관, 사병들이 처벌이 됐습니다. 그리고 숙군 조사 과정에서 군 내부에 숨어있던 남노당원과 좌익 적색분자들이 혹시라도 내가 숙군 작업에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5,568명이 탈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군 전체 병력이 약 9만 5천 명 정도였는데요. 약 10%에 해당하는 1,317명이 좌익 공산 세력이거나 그와 동조한 세력이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군 총병력의 10%나 되는 이 좌익 세력들을 깡그리 몰아낸 그 자리를 아주 반공정신이 투철한 우익 청년, 그리고 월남한 서북 청년회 등 우익단체 의원들이 입대를 함으로써 국군이 거의 완전 무결하게 반공군대로 재편이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수순천 반란 사건의 숙군 작업 덕분에 우리는 6.25 때 우리 국군이 이념적 갈등 없이 아주 용감하게 싸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해방공권에서 발생한 폭동 반란을 정당한 의거니 민중동기니 항쟁이니 하면서 날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용어 세탁 차원을 넘어서 특별법까지 제정을 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막대한 국가의 배상금을 내놔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노당 및 좌익들의 폭동 반란이라는 사실은 통째로 사라져버리고 민간인 학살, 국가폭력, 독재정권 연장 등등의 용어를 등장시켜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완전히 날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목적 달성에 유익한 것은 아무리 극악무도하고 폭력적이고 인륜을 거스리는 만행이라 하더라도 선으로 주장을 하고 자신들의 정권 장악에 도움이 안 되면 악이라고 치부를 하는 일들이 지금 공영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기극이라는 것을. 레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공산주의자의 신조 제10항에는 어떠한 행위도 예컨대 살인이나 양친에 대한 밀고라도 공산주의의 목적에 도움이 되면 정당화된다라고 명문화를 해놨습니다. 14연대 반란 사건은 제가 앞서 소개드린 바대로 조선인민공화국을 보위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이승만 분단 정권을 분사하기 위한 남로당들의 봉기였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명백한 반역이자 반란입니다. 이러한 폭동과 반란을 좌익들은 여순 봉기 혹은 여순 군민항쟁으로 날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기극을 벌이지 마십시오. 여수순천 반란 사건도 대구 폭동, 제주 4.3 사건과 마찬가지로 남로당의 폭동 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